자, 전 시간에 여러 가지 정책 수단 중에 토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 수단을 뭐라고요? 토지 정책.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택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 수단을요, 주택 정책, 그리고 조세 정책. 그 중에서 토지 정책이죠. 특히 이제 지역 지구제 이걸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정책 수단들을 좀 공부하는 거구나 아시면 됩니다. 이번에 이제 주택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 수단을 뭐라고요? 주택 정책 해주는데, 여기는 임대와 관련된 정책과 분양 관련된 정책 두 가지 구분할 수 있는데, 주로 우리 시험에서는요, 주로 임대주택 정책을 주로 많이 물어봅니다. 60페이지 딱 중간에 있죠? 60페이지 중간에. 자, 요거는 우리 주택 정책들은 거의 다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개입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정책들이죠. 그러니까 소외되는 사람 없이 모두 다 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개입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어떤 정책을 수행했는데 극빈층의 혜택을 본다. 그러면 효과가 있는 정책입니다. 극빈층의 혜택을 못 본다. 그러면 효과가 없는 정책이에요. 여기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임대주택 정책. 60페이지 보시니까 딱 중간에 임대료 규제 정책이라고 있죠. 요게 있고, 오른쪽에 61페이지에 보시면 위에서 한 7번째 줄에 임대료 보조 정책, 그리고 그 밑으로 뭐가 있어요? 공공주택 정책이죠. 이 세 가지를 구분하면서 따로따로 물어보기도 하고, 이거를 묶어서 물어보기도 합니다. 여기 이제 가장 중요한 주택 정책입니다. 그럼 맨 먼저 임대와 관련된 정책 중에 임대료를 규제하겠다. 자, 이거 이상은 받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거를요, 임대료 규제해 줍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주택 정책들 알아보는 겁니다. 자, 임대료 규제는요, 어떤 지역이 딱 있는데, 나 20평 정도 기준으로 해서 임대료 한 80만 원 정도가 형성돼 있는데, 요게 너무 비싸요, 안 비싸요? 비싸죠? 그리고 150만 원 벌어서 80만 원씩 임대료 내니까 쓸 돈이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안 되겠다. 니네들 20평 정도 기준으로 해서 이런 지역에서는 30만 원 이상은 받지 말아라. 너무 크게 했네요.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요? 임대료 규제. 그래서 이거 이상 올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걸 임대료 규제, 아니면 임대료 상한제. 상한제 하면 이거 이상 올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높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가장 높은 거니까 이걸요, 임대료 상한제. 아니면 최고 가격제, 최고로 여기까지만 받으라는 얘기죠. 이걸요, 최고 가격제. 이렇게 해서 임대료 규제는요, 시장 임대료보다 낮게 설정해서 이거 이상 올라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규제해야 되지. 니네들 100만 원 이상 받지 말아라. 그러면 이미 80만 원 받고 있어, 안 받고 있어요?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알겠나요? 그러니까 시장 임대료보다 낮게 설정해서 이거 이상 올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요? 임대료 규제 정책 해줍니다. 그러면 이게 임대를 규제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나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효과? 잠깐 볼게요. 어떤 효과가 있냐면, 그러면 사람들은 임대인들, 지금부터 집 주인을 임대인, 그 다음 세입자들을요, 임차인 해줍니다. 다시 할게요. 이것도 헷갈립니다. 집 주인을 뭐라고요? 임대인. 새 들어 사는 사람들을요, 임차인 해주는데, 그러니까 임대인들은 그전에는 80만 원 받다가 30만 원 이상 못 받게 하니까 임대사업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죠? 그러니까 점점 다 때려치려고 할 겁니다. 그죠? 돈도 안 되는 거 다른 사업 하려고 하죠? 임대사업 다 때려치고 다른 사업 하거나 안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서 또한 임대료가 싸니까 또 소비하려는 양은 많아져, 적어져요? 많죠? 그러니까 급기야는 임대인들은 임대사업 하려고 안 하려고요? 안 하려고 하니까 점점점 줄어들더니 급기야는 이 지역에 임대주택은 10채밖에 안 남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임대료가 싸요, 비싸요? 싸니까 더 큰 주택을 소비하려고 난리겠죠? 아니면 더 많은 주택, 이런 주택을 소비하려고 난리니까 결국은요, 집 구하지 못한 세입자가 널려 있으면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 할게요. 자, 임대인들은, 집주인들은 임대사업 하려고 안 하려고요?
안 하려고 하고 또 임대료 싸니까 소비하려는 양은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요, 집 구하지 못한 세입자가 널려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동네 집을 못 구하니까 어쩔 수 없이 달동네 계속 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집 구하지 못한 세입자가 널려 있으면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문제는 단기적으로는 순기능이 있다 해줍니다. 좋은 기능이 있다 해줍니다. 자, 지금부터 좋은 기능을요, 순기능이 있다 이렇게 합니다. 자, 단기적. 왜 그러냐면, 자, 사람들은, 임대인들은 집 임대사업 때려치려고 하는데 당장 때려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임대 차이가 1년 반 남았다 그러면 1년 반은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걸 다른 용도로, 다른 상업용으로 바꾸고 싶은데 바꾸는 것도 시간이 걸려, 안 걸려? 꽤 걸리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거의 안 줄어듭니다. 거의 그대로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세입자들은 80만 원 내다가 30만 원 낼 수 있어, 없어요? 있죠. 단기적으로는 좋은 기능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나요? 근데 문제는 장기적으로는요, 누구나 하나 혜택을 못 보는 안 좋은 기능을 역기능해 줍니다. 역기능만 생긴다 이렇게 합니다. 장기적으로는요, 누구 하나 혜택을 못 보는 무슨 기능이라고요? 역기능만 생긴다 해줍니다. 요거는 장기적 형태입니다. 장기적. 자, 그러니까 경제 주체 입장에서 볼게요. 장기적으로. 요거는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어떤 행동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요,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어떤 행태가 나타나나 볼게요. 그 다음에 정부라든가 시장 입장에서는 어떠한 행태가 나타날 수 있나 볼게요. 먼저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사람들은 임대사업 하려고 안 하려고요? 더 돈도 안 되는 거 이거 장기적인 형태입니다. 장기적으로. 사람들 임대사 하려고 안 하려고요? 안 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원래 정년 퇴직하면서 임대사업이나 할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임대료가 형편없이 낮으니까 임대사업 하려고 안 하려고요? 안 하려고 하니까 임대사업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려고 합니다. 투자를 기피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기존의 임대주택 용도로 사용하던 주택도, 기존의 임대주택용으로 쓰던 주택도 이거 해야 돈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다른 상가로 바꿀 수만 있으면 바꾸려고 할 겁니다. 단독주택이 있다면 이거를 다른 상업용으로 빌려줄 수 있다면 빌려주려고 하겠죠. 그리고 뭐가 있냐면, 이거 원룸이 있는데 이거를 돈도 안 되고 하니까 이 모텔 같은 걸로 바꿀 수 있다면 바꾸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임대주택 용도로 쓰던 거를 다른 용도로 전환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임대주택이 점점 줄어요, 안 줄어요? 줄어들더니 급기야는 10채밖에 안 남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리고 옛날에는 한 80만 원 정도 받을 때는 세입자가 와서 도배지 교체해달라. 그러면 언론을 고쳐주고 했는데, 지금은요, 도배지 교체해달라면, 이 신문지 붙이고 사세요 합니다. 왜냐면 너 아니라도 들어올 사람이 많아져가요? 지금 10채밖에 안 남았고, 이거 소비하려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너 아니라도 이 집에 들어올 사람이 많아져가요? 많다는 얘기죠? 그럼 살기 좀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너 아니라도 들어올 사람이 널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임대주택에 대한 질적 서비스 수준 자체가 매우 저하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매우.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임차인의 입장에서 볼게요.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집 구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집 구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아까 극비하는 몇 채밖에 안 남았다고, 이 동네? 10채밖에 안 남았죠? 그래, 소비하려는 사람이 굉장히 많으니까. 자, 다른 데 가봐야 집 구하기 힘드니까 결국은 기존에 사는 집에서 자꾸 눌러 살려고 합니다. 눌러 살려고 하다 보니까 집 구하기가 매우 힘들 수밖에 없어요. 특히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전월세가 꼭 필요하죠. 그러니까 전월세 구하기가 아주 애먹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집 구하기가 매우 힘들고, 그 다음에 주거 이동이 감소된다 해줍니다. 내가 요번에 김해로 전근 가려고 하는데, 김해도 마찬가지로 전국적으로 시행한다면 김해도 마찬가지로 집 구하는 게 쉬워요, 어려요?
어렵죠. 그러니까 구하다 못 구해서 여기서 막 출퇴근하는 거 아닙니까? 차 끌고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러면 차 끌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뭐가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냐? 한두 사람이 여기서 차 끌고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개인의 문제입니다. 근데 수없이 많은 사람이 막 차 끌고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안 나가도 돼야 될 비용이 나갈 수 있는 거죠. 사회적 손실로 이어지는 겁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뭐라고요? 손실로 이어지고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 전쟁이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교통난이 막 일어나면서 혼잡 비용 이것도 만만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과소비가 생길 가능성도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30만 원의 집을 구할 수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30만 원이면 임대료 싸요, 비싸요? 싸죠. 에라 이번 기회에 50평짜리 빌려서 인간답게 살아보겠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과소비가 생길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나 시장 입장에서는 소득세 수입이 급감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임대소득이라는 것은 일종의 불로소득입니다. 나중에 5월 달에 이제 소득세 신고할 때, 자, 임대소득은요,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깎아주는 거 있죠? 이거 소득 공제라는 겁니다. 거의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요, 임대사업하는 사람이 많았을 때는요, 임대수입이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은 때려친 사람도 많고,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공제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업 하는 사람도 많아졌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소득세 수입이 급감하면서 정부를 꾸려나가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때로는 암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번에 김해에 가서 집 구하지 못한 세입자가 자, 이 집주인을 살짝 불러서 내가 계약세에는 30만 원 써드릴게요. 정부에서 이거 이상 못 올리겠으니까 그 대신 내가 몰래 한 100만 원 더 드릴 테니까 기존의 세입자 내보내고 내가 들어갈게 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서 이게 불법적인 암시장이 형성되면서 결국은요 시장 기능 자체가 엉망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30만 원 이상 못 받게 했더니 몰래 한 150만 원에 거래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중 가격이 형성되면서 불합리한 시장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겠죠? 이것도 문제가 되네요. 자, 결국은요. 자, 이 임대료 규제했더니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효과가 있을지언정 장기적으로는요. 누구 하나 혜택을 못 보는 안 좋은 기능이 있죠? 요걸 바뀔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요 정도. 이런 거 물어봅니다. 대단한 거 물어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지금은요. 큰 흐름만 좀 갖추면 돼요. 이런 내용을 공부하는 거구나 하시면 충분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자, 이렇게 해서 임대료를 규제했더니 결국은요, 단기적으로는 좋은 기능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누구 하나 혜택을 못 보는 안 좋은 기능으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자, 어디냐면 61페이지 위에서 한 7번째 줄이면 임대료 보조 정책 알아볼게요. 임대료를 공짜로 이제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임대료 보조 정책 해줍니다. 그러면 임대료 보조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나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는 크게 우리 교재에는 없는데, 자, 우리 같은 소비자들한테 이거를 지원해 줄 수도 있고, 임대료 보조는요, 공급자한테 지원해 줄 수도 있습니다. 공급자들한테도 지원해 줄 수 있어요. 여기서 공급자라는 것은요, 자, 기업들, 생산자들을 좀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아파트 지어서 공급하는 공급자를 지원해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보조해 주는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어떤 사람이 임대료를 예를 들어 80만 원 내고 있는데 이게 너무 비싸요, 안 비싸요? 비싸다. 그래서 안 되겠다. 극빈층을 선정해서 한 40만 원 정도를 좀 지원해 주겠다. 보조해 주겠다. 공짜로 주겠다 하는 거를요. 소비자 보조해 줍니다. 소비자 보조. 그 다음에 공급자 보조는요. 건설업자들을 좀 지원해 주겠다. 누굴 지원해 준다고요? 건설업자. 예컨대 어떤 건설업자가 아파트를 한 동 짓는데 100억 들어간다 치자. 100억 들어가는데 요걸 옛날에는요. 자, 이 8년이었는데 지금 10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만약에 아파트 지어서 10년 이상에 걸쳐서 장기간에 걸쳐서 임대사업 하고자 한다면 정부에서 상당히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정부에서 여러 가지 세제상 혜택도 주고 아니면 정부가 좀 건설업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좀 대출해 주려고 모아놓은 돈이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긁어서 모아놓은 돈이 있는데 이거를요 주택도시기금 해줍니다. 요걸 좀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요걸 좀 대출 좀 해주겠다는 얘기죠. 여러 가지 혜택을 좀 주겠다 그런 얘기인데, 그렇게 하면 헷갈리니까 그냥 한 동 지을 때마다 한 50억 정도를 좀 지원해 주겠다. 그렇게 좀 간단히 좀 알아볼게요. 이렇게 하는 걸요 공급자 보조해 줍니다. 무슨 보조라고요? 공급자 보조. 그러면 소비자한테 지원해 주면 어떤 효과가 있나 좀 보겠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나? 얘들한테도 먼저 소비자한테 지원해 주면 원래는 똑같은 크기의 주택을 80만 원을 냈었는데 지금은 40만 원을 지원해 줘, 안 해줘요? 40만 원 지원해 주죠? 그러면 자, 40만 원만 있어도 똑같은 집을 빌릴 수가 있어, 없어요? 있죠? 다시 할게요. 잘 보세요. 원래는 80만 원 냈었는데 지금은 40만 원을 지원해 줘, 안 해줘요? 지원해 주니까 나머지 40만 원만 있어도 똑같은 크기의 집을 빌릴 수가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럼 40만 원 남아, 안 남아요? 남으니까 더 큰 주택이라든가 더 좋은 주택을 빌릴 수도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소득이 증가된 효과가 나타납니다. 실질적으로 소득이 늘어난 효과 있죠? 효과가 나타나니까 소득이 늘어나니까 소비량이 증가할 수 있겠네요. 임대주택에 대한 소비량이 증가할 수 있겠네요. 소비량이 증가할 수 있다. 그러니까 40만 원만 있어도 똑같은 크기의 주택을 빌릴 수가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면 40만 원 남아, 안 남아요? 남죠? 그러니까 40만 원 가지고 더 큰 주택, 그 다음에 더 좋은 주택을 빌릴 수도 있지 않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소비량이 증가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정부 입장에서 주된 목표입니다. 목표인데, 정부가 어떤 목표가 있어요? 지금 10평, 12평 너무 협소하니까 좀 큰 주택 가서 살아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달동네가 있다고 치자. 달동네의 주택들을 불량주택 해주는데 여기는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위생에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어떤 식으로든 재개발해서 자, 좋은 주택에 살게끔 하는 거 있죠. 요것도 정책의 목표입니다. 근데 아주 주된 목표인데 이거를 달동네를 없애겠다고 철거를 하게 된다고 치자. 강제로 철거하게 되면 여기 사는 사람들이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이게 땅가격이 얼마 되지도 않고 무허가 주택도 무지하게 많다는 얘기죠. 제대로 보상도 못 받으니까 자, 결국은요 또 다른 산 밑으로 몰려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절대 달동네 해결 수단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달동네 사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지불할 수 있는 돈 이거밖에 안 되니까 있죠. 그러니까 20만 원 내고 살 수 있는 집이 필요하니까 이게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책은요, 이분들한테 소득을 지원해 줘봐요. 뭘 지원해 준다고요? 소득을 지원해 주면 이분들이 좋은 동네로 와서 살려고, 안 살려고요? 살려고 하면 이 지역이 공가가 생깁니다. 빈집을 뭐라고요? 공가가 생기면 그때는 밀어버리고 재개발하는 게 낫다는 얘기죠. 이게 가장 바람직한 정책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자, 결국은요 소득을 좀 지원해 주니까 좋은 데가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정부 입장에서는 이 지역을 재개발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이게 가장 주된 정책 수단이, 정책 목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다시 해볼게요. 4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이유는 정부 입장에서 요걸 가지고 더 큰 주택에 가서 살아라, 아니면 달동네에서 벗어나서 좋은 동네 가서 살아라는 얘기죠. 그래서 재개발하려고 하는 이게 이제 가장 큰 목적인데, 어떤 사람은요 40만 원 지원해줘도 자기는 지금 사는 집이면 충분하답니다. 12평이면 충분하대요. 그리고 자기는 달동네가 너무 좋답니다. 그런 사람들은 40만 원 남아요, 안 남아요? 남죠. 그럼 이거 가지고 버리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다른 재화를 구입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시장 가서 다른 재화를 구입하려고 하니까 타재화의 소비량도 증가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시장 전체에서는. 이게 뭐 이게 대단한 문제냐? 다른 재화의 소비량이 증가하면 다른 기업도 좋아요, 안 좋아요? 물건 잘 팔리니까 기업도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 다른 재화의 소비량도 일반적으로 증가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공급자한테 지원해주면, 그전에는 100억 들어서 아파트 하나 지었는데 지금은 50억을 지원해줘, 안 해줘요? 해주니까 50억만 있어도 아파트 한 동을 지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럼 50억 남아요, 안 남아요? 남으니까 옆에다 한 동 더 지을 수도 있겠네요. 정부에서 지원받아서. 그죠? 그래서 결국은요, 단위당 생산비가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단위당 생산비가 100억에서 얼마라고요? 50억으로 줄어드니까 생산비가 감소하니까 공급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자, 시장에 임대아파트가 많아져 적어져요? 많아지니까 시장에 임대아파트가 많아지면 임대료가 오를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아요?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물량이 많아지면 이 가격은 점점 떨어지는 겁니다. 알겠죠? 임대주택이 막 줄줄 많아지면 임대료가 올라가요? 떨어져요? 떨어지겠죠? 이게 결국은요, 세입자 혜택을 보는 거 아닙니까? 맞죠? 이런 효과를 노리겠다 그런 얘기인데, 문제는요, 이 소비자들한테 지원해주면 얘들이 가고 싶은 데가 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얘네들은 공급자한테 지원해주면 얘들이 지어놓은 데가 살아야 되죠? 예를 들어 애들 학교도 여기 있고 남편 직장도 있고 여긴데 생활 근거가 이건데 이것들이 여기다 갖다 지어놨습니다. 그럼 여기 가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주거지 선택의 자유를 보장받기는 곤란하다. 주거지 선택의 자유를 보장받기는 곤란하다. 이런 단점이 있네요. 이런 것도 전부 다 시험에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죠? 뭐 대단한 거 물어본 거 아니에요. 알겠죠? 이렇게.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택정책 하면은 주로 이제 소비자 보조를 주로 얘기합니다. 임대료 보조하면 누굴 얘기한다고요? 소비자 보조를 주로 얘기합니다. 이 정책의 효과를 조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좀 자세히.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기적인 효과와 단기와 장기를 구분하는 것은 나중에 좀 할게요. 자, 단기는 그냥 짧은 기간. 지금 이렇게만 하세요. 장기는요, 긴 기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 단기적으로는 실질 소득이 증가하니까 주택에 대한,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요, 감소해요? 수요가 증가할 수 있죠? 그런다고 갑자기 공급을 늘릴 수 있어, 없어요? 갑자기 임대 아파트를 늘리거나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원룸 하나 새로 지을 수는 없는 거죠, 갑자기.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임대주택은 한정되어 있는데 서로 더 많은 주택, 더 큰 주택, 더 좋은 주택을 차지하려고 수요가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수요가 증가하면 임대료가 오를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아요? 임대료가 올라갑니다. 집은 한정되어 있는데 서로 더 많이 소비하려고 하고 더 많은 주택을 소비하려고 하고 더 좋은 주택을 자꾸 소비하려고 하니까 임대료가 올라가 안 올라가요? 올라가네요. 요거 상당히 문제가 되네요. 왜 문제가 되냐면 이 건 내 40만 원 지원했더니 임대료가 고스란히 올랐어 안 올랐어요?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결국은요, 임대인이 누구라고요? 집주인을 얘기합니다. 임대인이 초과인을 얻어가는 이상한 형태가 생겼네요. 임대인이 초과인. 그러니까 이 건 내 30만 원 지원해줬더니 결국은요, 임대료가 고스란히 올랐어 안 올랐어요? 올랐죠? 그럼 누구만 좋아라는 거예요? 집주인만 좋아라는 거네요. 그죠? 결국은요,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장기적으로 볼게요. 장기적으로 임대료가 이렇게 올랐어 안 올랐어요? 오르니까 어떤 정년퇴직자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내가 이번에 정년퇴직하면 기필코 내가 다가구 주택 사업 해야 되겠다. 아니면 원룸 하나 지어서 임대사업 하겠다는 얘기죠. 이런 사람이 막 생겨 안 생겨요? 생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번에 퇴직하면 퇴직금 다 끌어모으고 그 다음에 대출 좀 끼고 해서 임대주택 지어서 임대사업 하겠다는 얘기죠. 이런 사람이 계속 생겨 안 생겨요? 생기면서 임대주택의 공급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공급이 증가하면 자, 시장에 임대주택이 많아져 적어져요? 많아지니까 임대료가 올라갈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아요? 다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원래 상태로. 그러면 임대료는 가지고 올라갔다 내려왔죠? 맞죠? 그러면 임대인의 초과인은 없어지는 겁니다. 초과는 없어지고 그 다음에 임대료는 올라갔다 내려왔죠? 그래서 40만 원 지원해 주니까 누가 혜택을 보는 거예요? 세입자가 혜택을 보는 겁니다. 장기적인 정책이 중요한 겁니다. 항상 단기적으로 어떤 효과를 보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장기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정의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임대료 보조는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요걸 중심으로 해서 자 물어보니까 자 저런 걸 공부하는 거구나. 뭐 대단한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되셨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이번에는 지울게요. 세 번째 공공임대주택 정책 알아볼게요. 공공임대주택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지금까지는요, 임대료 규제, 임대료 보조 알아봤는데, 임대료 규제는요, 결국은 단기적으로만 혜택을 볼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혜택을 못 본다는 얘기죠. 특히 시장에는 사람들이 임대사업 하려고 안 하려고요? 안 하려고 하죠. 임대주택량이 점점 줄어드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임대료 보조가 아주 좋은 정책인데, 얘는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없을지언정 장기적으로는요 사람들은 임대사업 하려고 하죠. 그러면서 공급이 증가하면서 임대주택이 많아진다는 얘기죠. 여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임대료는 원래도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요 세입자가 장기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임대주택 정책은요 예전에는 공공임대주택의 효과 이런 것도 많이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이런 것도 물어봤는데 요즘에 요걸 거의 안 물어봅니다. 요거는요 사적 시장입니다. 아직 그냥 듣기만 하세요. 사적 시장은 우리 이제 동네에서 볼 수 있는 전월세 시장을 얘기합니다. 삼성아파트, 대우아파트, 대림아파트 같은 전월세 시장인데 여기는 임대료가 비싸요, 싸요? 비싸다는 얘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소위 이제 공적 시장이라고 해서 여기서는 아까는 임대료 보조에서는 공급자 보조는 일반 건설업자 있죠? 이 건설업자가 아파트 지어서 10년 이상 임대사업 한다면 정부에서 지원해 주겠다 그런 얘기고 여기서는요 정부에서 토지주택공사라든가 지방공사를 시켜서 이 공적 자금인 세금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얘기한 정부가 주택과 관련해서 대출해 주기 위해서 모아놓은 돈이 있죠? 이걸 주택도시기금 해줍니다. 이런 걸 지원해서 자 아파트 지어서 아주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다시 해볼게요. 조금 전에 임대료 보조에서 공급자 보조는요 일반 건설업자가 아파트 지어서 공급하는 임대하는 거고 이거는요 토지주택공사라든가 지방공사를 시켜서 주택도시기금이라든가 공적 자금인 세금 투입해서 아파트 지어서 했죠. 아주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뭐라고요? 공공임대주택 정책이라는데 요거는 옛날엔 이 부분도 물어봤는데 이 부분은 거의 안 물어봅니다. 요즘에는 어쨌거나 여기는 임대료가 비싸고 여기는 싸니까 둘 다 품질은 비슷하다고 치자. 품질은 차이가 없다고 치면 여기는 임대료가 비싸고 여기는 싸니까 이쪽으로 이사 가려고 안 가려고요? 여기는 평당 임대료가 비싸요, 싸요? 비싸고 여기는 임대료가 비싸요, 싸요? 싸니까 여기나 여기나 품질은 차이가 없다고 치면 이쪽으로 이사 가려고 안 가려고요? 가려고 하니까 여기는 수요가 증가하고 이런 수요가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 임대료가 점점 하락하는데 어디까지 이사 가려고 하냐면 얘보다 높은 안은 이사 가려고 하죠? 그죠? 그러면 이 정도 될 때까지는 이사 가려고 할 겁니다. 되셨죠? 그리고는 결국은요, 이쪽으로 이사 가는 사람도 혜택을 보고, 여기도 임대료가 내려갔어, 안 내려갔어요? 내려갔으니까 혜택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이쪽으로 이사 가는 사람도 혜택을 보고, 남아있는 사람들도 임대료가 내려가니까 혜택을 봐야 안 봐요? 볼 수 있죠? 둘 다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근데, 자, 문제는 장기적으로 볼게요.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임대료가 형편없이 낮으니까 내가 대림아파트, 현대아파트 아니면 삼성아파트 갖고 있는데 임대료가 형편없이 낮으니까 임대사 하려고 안 하려고요? 안 하려고 하죠? 그죠? 에라 이게 다 때려치겠다 나옵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이 지역은 다 때려친 사람이 많아지니까 임대주택이 줄어요? 안 줄어요? 임대주택이 줄어들면 다시 임대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다시 올라가는데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옛날에 임대료 못 미치는 한은 다 때려치려고 하죠. 그러니까 옛날에 적정 임대료 될 때까지는 다 때려치려고 하니까 다시 올라가 안 올라가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보면
우리 이쪽의 임대료는 낮은데 여기는 사적 시장의 임대료는 높아요, 낮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임대료는 높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자, 그래서 장기적으로는요, 이쪽으로 이사 간 사람만 혜택을 보고 남아있는 사람들 혜택을 봐요, 못 봐요? 못 보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것들도 물어보고 했는데 요즘엔 거의 잘 안 물어봅니다. 알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는 여기나 품질은 비슷하다고 가정하는 건데 품질이 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 토지주택공사에서 지는 임대아파트 있죠? 요게 보통 이제 평수가 너무 작습니다. 작기도 하고, 그 다음에 관리도 좀 안 되고, 복도형 형태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도형으로 쭉 올라가서, 그 여관처럼 이렇게 막, 칸마다 현관이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많이 지으니까, 품질도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요 얘기는, 요런 얘기는 지금 요렇게 얘기한 거는 좀 많이 거의 안 물어봅니다. 그럼 주로 뭘 물어보냐면, 공공임대주택의 종류를 주로 물어봅니다. 어디 보냐면, 61페이지에 딱 중간 정도에 공공임대주택의 종류 있어 없어요? 있죠. 주로 여기서 많이 물어봅니다. 여기서는 이거 다 물어보는 것보다는 기억번에 영구임대주택, 니은번에요 국민임대주택, 디귿번에 행복주택 한 장 넘겨볼게요. 자, 62페이지 맨 위에 장기전세주택 요 네 가지를 주로 많이 물어봅니다. 네 가지 한번 써볼게요. 영국 행장이다. 요거 나중에 암기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영국, 프랑스가 아니라 영국 행장이다. 요 네 가지를 주로 물어봅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공공임대주택의 종류 있죠? 요걸 물어봅니다. 자, 요거는 영구임대주택을 얘기하는 거고, 요거는요, 국민임대주택, 요거는요, 행복주택, 얘는요, 장기전세주택을 얘기합니다. 장기전세주택, 이렇게. 그래서 요 네 가지에 대해서 간혹가다 이제 지문에 끼워서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 한 문제로 물어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먼저, 영구임대주택은요, 주로 이제 최저소득층, 요걸 대상으로 한다. 최저소득 극빈층을 얘기합니다. 아주 극빈층이라든가 탈북자 같이 최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갖고 임대기간이 자 영구적 혹은 영구 혹은요 50년 이상에 걸쳐서 초장기적으로 빌려주는 형태, 이런 형태를요 영구 임대주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국민임대주택은요 주로 이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 해줍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임대기간이 30년 이상입니다. 30년 이상에 걸쳐서 임대하는 이런 형태를요 국민임대주택 해줍니다. 그 다음에 행복주택은요 주로 이제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다. 젊은 층, 주로 이제 신혼부부라든가 1인 가구, 사회초년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보통 임대차 기간이 10년 이내입니다. 우리 교재에는 안 나와 있는데 10년 이내. 대학생들은 7년 이내인데 거기까지 물어보지는 않을 겁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하는 걸요 행복주택이 줍니다. 행복주택. 그 다음에 장기전세주택은요 요거는 이 전세계약 형태로 빌려주는 형태입니다. 전세계약 형태로. 자, 기간은요, 거기 안 나와 있는데 20년 이내입니다. 20년 이내에 걸쳐서, 자, 전세계약의 형태로 빌려주는 형태를 장기전세주택 해줍니다. 문주택이라고요? 장기전세주택. 이렇게 해서, 자, 주로 이제 이 부분을 많이 물어봅니다. 지문에 끼워서 물어보든가 아니면요, 한 문제로 물어보기도 합니다. 한 문제 이렇게 해서, 영국 어떻다고요? 행장. 프랑스 행장이 아니라 뭐라고요? 영국 행장. 이렇게 해서 주로 이제 어디서 주로 물어보냐면 이렇게 임대주택의 효과. 여기 주로 요걸 주로 많이 물어봅니다. 되셨죠? 지금 11월 12월 달은 저런 내용이 주된 내용이구나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정리하시고 주어되죠? 세 가지. 이 세 가지를요, 하나하나 따로따로 물어보기도 하고, 세 가지를 묶어서 물어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얘기한 이런 내용 있죠? 이런 내용이 가장 주된 내용이다 하시면 돼요.
이런 내용이 뭐라고요? 가장 주된 내용이다 해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주택 관련된 정책 알아봤고, 마지막으로 한 장 넘겨볼게요. 자, 62페이지 보시면 조세와 관련된 정책 알아볼게요. 조세 정책이다 해줍니다. 이거는 이제 부동산 관련되어 있는 각종 조세 있죠? 요거에 대한 어떤 조세를 부과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나,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조세 정책입니다. 근데 요거 하기 전에 일단 이 부동산 관련된 조세들은 어떤 게 있나 좀 살펴볼게요. 어떤 게 있나, 이렇게. 이거는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아니면 보유하거나 처분하는 과정에서 부과된 세금 있죠? 요걸요, 부동산 관련 조세라는 겁니다. 내가 이제 아파트 하나 구입했다. 그러면 취득세라는 걸 내야 됩니다. 취득세. 자, 취득세는 이제 부동산만 구입했을 때 취득세를 부과하는 건 아니고, 자동차, 선박, 항공기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도 구입하게 되면 취득세 내야 돼요. 그리고 때로는요, 때로는 무슨 승마 회원권이라든가 골프 회원권 같은 거 있죠? 요런 것도 구입할 때 뭘 내야 돼요? 취득세 내야 됩니다. 알겠나요? 그리고 때로는요, 어떤 경우는 주식을 구입해도 취득세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상장 법인 주식. 그리고요, 그냥 아파트를 내가 구입했다. 이것도 취득이지만, 어떤 사람이 어떤 건물을 신축했다. 건물을 신축한 것도 하나의 취득이다. 그래서 취득세 내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어떤 경우는요, 이게 현재 지목이 밭인데, 이거를 지목이 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밭을 얘기하고, 요거는요, 주거용지, 상업용지로 이제 지목이 바뀌는 겁니다. 나중에 할게요. 그럼 이래도 땅가격이 올라가, 안 올라가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오른 부분도 취득이다 해서 취득세 냅니다. 어쨌거나 취득이라는 것은 단순히 부동산을 구입한 것만 취득이 아니라, 때로는요, 신축하거나 공짜로 취득하든 아니면 대가를 지구가 취득한 취득세 다 내야 돼요. 알겠죠?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취득세도 내야 되고, 공짜로 취득했을 때는요, 자, 상속세라는 것도 내야 되고, 자,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뭘 내야 돼요? 상속받았다는 얘기죠? 상속세 내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돌아가기 전에 공짜로 받았다 그러면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증여세, 이렇게. 자, 공짜로 받았을 때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상속받았다 그러면 뭘 받아야 돼요? 상속세. 돌아가기 전에 공짜로 받았다는 얘기죠? 그럼 뭐라고요?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 공짜로 받았을 경우인데, 이거 냈으면 이것도 안 내도 되냐? 천만에요. 이거 내고 이것도 내야 돼요. 이거 내고 이것도 내야 됩니다. 이거는요, 국가에서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이걸 국세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지자체에서 부과된 세금이라 이걸 뭐라고요? 지방세 해줍니다. 그러니까 국세도 내야 되고, 또 따로요, 지방세도 내야 됩니다. 알겠나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만약에 이 증여세 같은 경우는 잘못했다가는 세금 폭탄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폭탄이라고요? 세금 폭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배우자 간에 증여했다. 남편이 아내한테 증여했다는 얘기죠. 그럴 경우는 6억까지는 공제해 줍니다. 6억. 그러니까 6억 넘어가는 것은 세금 부과지만 6억이 안 되는 걸 증여하는 거 있죠. 요거는 그 증여세 낼 건 없습니다. 되겠나요? 요거는 증여세라든가 상속세 같은 거는 부의 세습을 막기 위해서 부과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부자라고 아들도 부자고 하면 물론 그건 자본주의국가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지만, 사람들 간의 형평성이 문제가 됐습니다. 출발 자체가 똑같이 누구는 출발해야 되는데, 누구는 거액의 그 자본을 갖고 출발하고, 누구는요, 한 푼도 없이 출발한 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부의 세습을 막기 위한 거기 때문에 상속세나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그래서 남편의 재산이 아내한테 간다. 이거는 부의 세습이 아닙니다. 그냥 옆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부의 세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증여세 낼 게 별로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6억까지는 공제해 줍니다. 그러니까 6억짜리 아파트 정도는 남편 재산이 아내한테 갈 경우는 증여세는 낼 필요 없습니다. 다만
취득세는 내야 됩니다. 뭘 내라고요? 취득세. 근데 이 아버지 재산이 아들로 간다. 아버지 재산이 뭐라고요? 아들로 갈 때 이런 것부터 뭐라고요? 부의 세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재산이 아들로 갈 때는요. 예를 들어서 20억짜리 부동산이라면 꼴랑 5천만 원 덜렁 빼줍니다. 얼마 빼준다고요? 5천만 원을 공제해주고 나머지 19억 5천만 원에서 부과하는 겁니다. 세율도 10%에서 50%까지 세율도 무지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증여 잘못했다가는 세금 폭탄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세무사님들한테 상의해서 잘 증여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요 세금 부담이 무지하게 커질 수 있습니다. 되겠나요? 근데 상속은 돌아가셨을 때 내는 세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셨을 때 돌아가신 분의 재산 있죠? 요 돌아가신 재산 전체에 대해서 부과하는 겁니다. 전체 부과하는데 문제는요 한 재산이 돌아가신 분의 재산이 10억이 배우자 이씨 상속하는 경우 있죠? 부인 이씨 상속한다든가 남편 이씨 상속하는 경우 있죠? 이럴 경우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이 10억은 넘어가야 됩니다. 얼마나 하고요? 10억은 넘어가야 상속세 낼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억이 안 될 경우는 배우자 이씨 상속할 경우는 10억이 안 될 경우는 세금 낼 게 없어요. 왜냐하면 기초적으로 한 2억 빼줍니다. 그 다음에 배우자가 있을 경우는 배우자 공제로 한 5억 빼줍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뭐 자녀 공제에서 이것저것 빼주고 나면 10억은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10억은 넘어가야 상속세 낼 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상속세 낼 게 없거든요.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그죠? 그러니까 상속세 내지 않으니까 자, 이 좋은 거 아니냐 하는데 천만에요. 상속세를 낼 수 있다는 얘기는 내고서 죽었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살아생전에 굉장히 부유하게 살다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나요? 근데 상속세도 안 내고 못 내고 죽는다는 얘기는 좀 힘들게 살다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상속세 내는 한이 있더라도 부유하게 살다 죽는 게 좋겠죠? 그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죽더라도 힘들게 살다 죽는 겁니다. 뭐 불쌍해 보여? 어쨌거나 상속세는요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소득세를 청산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할게요. 증여 잘못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잘 세무사한테 상의한 다음에 그때 증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금 폭탄을 맞게 됩니다. 자칫하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갖고 있으면서 또 재산세라는 걸 내야 됩니다. 자, 재산세는요, 6월 1일 날 갖고 있는 자한테 부과하는 겁니다. 6월 1일. 그러니까 1년 내내 갖고 있지 않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6월 1일 날 소유자가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재산세는 1년에 한 번씩 부과하는 겁니다. 나는 아파트 갖고 있는데 1년에 2번 냈는데요. 이거는 7월 달에 한 번 부과하고 9월 달에 한 번 2번 부과하는데 이거는 그렇다고 해도 2번 부과하는 게 아니에요. 한꺼번에 내려고 하면 돈이 많이 내야 돼요? 적게 내야 돼요? 많이 내야 되니까 좀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쪼개서 내라는 얘기지 1년에 한 번 부과하는 겁니다. 알겠나요? 1년에 6월 1일 날 갖고 있는 자한테 부과하는 게 재산세입니다. 그러니까 1년 내내 갖고 있지 않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6월 1일 날 소유자로 돼 있다는 얘기죠? 그자가 1년치 재산세를 내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재산세 과세 대상은요, 어떤 거를 갖고 있을 때 부과하는 거냐면, 이 토지라든가 아니면 건축물이라든가 주택, 선박, 항공기 이런 거에서 부과하는 겁니다. 세법 시간에 공부할 겁니다. 그런 거 암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그런 걸 부과하는데, 그러면 내가 자동차를 갖고 있다. 그러면 자동차도 재산세 내는 겁니까? 요거는 자동차는 재산인데 재산세 낼 필요 없어요. 그러면 자동차는 안 내는 거냐? 천만에요. 자동차는 따로 부과합니다. 따로. 자동차세라는 세금으로 부과합니다. 따로 부과하니까. 그런 줄 아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재산세 중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 주택 같은 경우 6억이 넘어간다. 그럴 경우는 재산세도 내야 되고 별도로 종합부동산세라는 것도 내야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라는 것도 내야 됩니다. 이것도 내야 되고 이것도 내야 돼요. 6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뭘 내야 돼요? 종합부동산세도 내야 되는데 얘도 내야 되고 얘도 내야 됩니다. 6억이 초과되면. 그러면
요거는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입니다. 국세. 국가에서 부과하는 세금이고 재산세는요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지방세 해줍니다. 지방세. 자, 그러면 국세는 누가 이제 국가에서 징수하는 거기 때문에 국세의 관할 행정기관이 어디냐면 국세청입니다. 그래서 국세청 산하에 세무서 있죠? 세무서에 갖다 납부하든가 거기서 징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방세는요,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겁니다. 누가 부과한다고요?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지자체에 가서 납부하거나 지자체가 자, 이거 부과합니다. 되겠죠?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번엔 처분했을 때 내가 부동산을 아파트를 5억에 구입해서 10억에 팔았다. 그러면 5억 남겨먹어서 안 남겨먹었어요? 남겨먹었죠? 이것도 소득이네요. 소득은. 소득이 생긴 거죠? 세금 부과합니다. 이걸요 양도소득세 해줍니다. 소득세는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부과하는데 이 중에서 자 부동산을 자 이거 팔았을 때 비싸게 팔았다는 얘기죠. 이 시세 차익에 대해서 부과하는 거를요 양도소득세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5억에 구입해서 3억에 팔았다. 그러면 이때는 소득이 생겼어 안 생겼어요? 그때는 세금 낼 게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동산 팔으면 무조건 세금 내야 되냐? 천만에요. 싸게 구입해서 비싸게 팔았을 때 세금 내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비싸게 구입해서 싸게 팔았을 때는 세금 낼 게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1세대가 1주택 한 채만 갖고 있다가 2년 이상 갖고 있다 파는 경우 있죠? 그때는 세금 안 내도 됩니다. 그때는 세금 안 내도 돼요. 비과세 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세입니다. 국가에서 징수하는 세금을요 국세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자, 이러한 세금들이 조세와 관련된 세금, 그 부동산 관련된 조세들입니다. 이러한 세금들에 대해서 자, 누가 세금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걸 갖고 있거나 구입했을 때 세금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세율을 부과하기 직전에 그 금액을요, 과세 표준해 줍니다. 과세 표준은 얼마를 정하고, 그 다음에 세율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 비과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직접 가서 신고해서 납부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요, 가만히 있으면 고지서가 날라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어디서 공부하냐면 세법 시간에 공부할 겁니다. 1월 달부터 세법도 할 거예요. 세법 시간에 다 공부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내용을 공부할 거냐면 이런 세금을 부과했을 때 어떠한 효과가 있나 있죠? 이런 거에 주로 물어보는 겁니다. 공부하는 겁니다. 이러한 세금을 부과했을 때 어떤 경제적 효과가 있나 있죠? 요걸 좀 알아보는 겁니다. 됐죠?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이제 원룸을 딱 갖고 있는데 원룸에 자, 집 주인을 뭐라 한다고요? 임대인. 여기 새 들어 사는 사람들을요 임차인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원룸에 대해서 재산세를 원래 부과하지 않았었는데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치자. 뭘 공부할 거냐? 요것만 알으면 돼요. 재산세를 부과한다면 집 주인이 자기가 다 내려고 안 내려고요? 재산세를 원래 부과하지 않았었는데 만약에 재산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치자. 그러면 집주인이 자기가 이거 다 내려고 안 내려고요? 안 내고 임대료 인상을 통해서 세입자한테 떠넘기려고 합니다. 알게 모르게. 세금을 높이거나 아니면 뭐 세금을 부과한다면 자기가 내려고 안 내려고요? 안 내고 임대료 인상을 통해서 떠넘기려고 합니다. 이걸요 조세의 전가해 줍니다. 조세의 뭐라고요? 전가다. 이렇게. 그랬더니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나갔다고 치자. 다 나갔다. 그러면 다 나갔다는 얘기는 너 아니라도 갈 데가 많아져가요? 다 나갔다는 얘기는 너 임대료 올리면 너 아니라도 갈 데가 많아져가요? 갈 데가 많다는 얘기죠? 주변에 비슷한 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다 나가니까 그런다고 재산세를 안 내면 돼요? 안 돼요? 재산세는 소득과 상관없이 부동산을 갖고 있다는 사실로 부과하는 겁니다. 그럼 누가 내야 돼요? 임대인이 내야 됩니다. 누가 내라고요? 임대인이 내야 되죠. 근데 만약에 그대로 남았다고 치자. 그대로 남았다는 얘기는 너 아니면 갈 데가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 대학교 앞에 임대세액은 요거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임대를 올린다 해서 갈 데가 있어 없어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대로 남았으니까 임대를 올렸어 안 올렸어요? 올렸으니까 올린 거 갖다 내면 되는 거죠? 그럼 결과도 누가 낸 꼴이에요? 세입자가 낸 꼴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임대를 올렸을 때 실질적인 세부담을 누가 하냐 이걸요 조세의 귀착이다 해줍니다. 조세의 뭐라고요? 귀착. 그러니까 이런 걸 좀 공부하는 게 조세 정책입니다. 되셨죠? 그렇게 하시고 자 참고입니다. 참고로 자 이렇게 이제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과정에서 부과된 세금을 유통세 해줍니다. 뭐라 한다고요? 유통세. 그리고 보유하는 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을요 보유세 해주는데 원칙적으로 취득하는 과정에서는 취득한 금액, 처분한 금액이 있어 없어요? 이걸 취득하는 금액, 처분하는 금액이 있어 없어요? 있죠. 요거를 원칙적으로 직접 와서 신고하고 납부하는 게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5억짜리인데 20억짜리인데 이거를 지들끼리 짜고서 10억에 팔았다고 신고할 수 있어 없어요? 그죠? 그러면 행정 직원이 가서 일일이 돈을 세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실히 신고하고 납부하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지나치게 낮게 신고하거나 비싸게 신고하면 정부에서 개입하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은 스스로 와서 신고하고 납부하라는 얘기죠. 이게 원칙입니다. 직접 지자체라든가 세무서에 와서 신고하고 납부하는 게 원칙이에요. 알겠죠? 성실하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얘는 갖고 있으면서 부과된 세금은요. 예를 들어서 1952년도에 53년도에 1000평짜리 토지를 1000원에 구입했다고 치자. 얼마에 구입했다고요? 1000원에 구입할 수도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이때는 화폐지가 어떤지 모르고 물가상승을 어떻게 반영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요거를 그냥 갖고 있다가 2023년도에 200억에 팔았다고 치자. 얼마에 팔았다고요? 그죠? 2023년도에 파는 게 아니라 200억이 됐다고 치자. 몇 백이 됐다고요? 200억이 갔으면 구입한 금액이 얼마요? 1000원짜리를 여태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000원짜리를 세금을 10%니까 예를 들어서 100원 세금 내라. 그럼 대화한대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금들은 원칙적으로 매년 공시가를 정합니다. 매년 뭘 정한다고요? 50년 전에 1000원에 구입한 걸 갖고 있다고 해서 1000원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면 돼야 한대요? 안 되고 매년 1월 1일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뭘 정한다고요? 공시가격을 정합니다. 개별 공시지가라든가 주택 가격 같은 거 다 정합니다. 공동주택 가격, 개별주택 가격 정해요. 요걸 기초로 해서 부과합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집에 가만히 있으면 지네들이 고시세를 날립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다시 할게요. 집에 가만히 계시면 공시가 기초로 해서 세금 계산해서 고시세가 날라옵니다. 거기다 납부하는 게 원칙입니다. 되셨죠? 적당한 때 보면 우체통에 고시세가 날라왔어요? 안 날라왔어요? 거기다 납부하면 돼요. 근데 어느 날 이게 우체통에 안 들어와 있다 그러면 애들이 세금 안 걷는 거냐? 천만에요. 애들이 그거 갖고 와서 딱지치기 한 겁니다. 옛날엔 종이 가지고 딱지치기 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할게요. 원칙적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과정에서는 취득한 금액, 처분한 금액이 있어 없어요? 요걸 신고하고 납부하는 게 원칙입니다. 직접 가서 얘네들은 가만히 있으면 뭐가 날라와요?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됐죠? 이런 것들은 세법 시간에 공부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우리 그 부동산학개론에서는 이런 세금을 부과했을 때 어떤 경제적 효과가 있나 했죠? 이런 걸 공부하는 거구나. 아시면 충분합니다. 지금은 이 정도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제 정책론에서 공부할 내용을 쭉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이제 투자론 공부할 겁니다. 투자도 그냥 개략적으로 동물적 감각으로 저거 가격 오를 것 같으니까 사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논리적인 절차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분석 기법을 동원해서 아니면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한번 투자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요거 할 겁니다. 되셨죠? 요 정도 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